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이번 논쟁을 전화 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이번 논쟁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둘째, 무지 또는 사실관계 혼동.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법적으로 되돌려 놓을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납은 아니라.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강압에 의해서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아까 없다고 말한 거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이게 뭐 적대 진영에 있으니까, 경쟁 진영에 있으니까 좀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무섭고요. 무서워요? 예, 두 번째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무섭다는 건 왜 무섭습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감옥 갈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과정에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뜻입니다. 보복할 거라고 보신다? 보복뿐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보신다? 예,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논리나 말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무섭고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치에 밝은. 예. 그러니까 이치에 밝은 지도자라야 아래 사람이 속이지 못해요. 네네. 이 장관만 하더라도 삐끗하면 속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정치도 벌써 지금 90몇 년부터 오래 해왔고. 그건 의전이죠. 오선 의원도 해왔고. 오선 의원 하면서 입법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뭐 자기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경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뛰어난 거는 있죠. 의전. 의전적인 면에서. 의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의전적 그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기본으로 속지 않을 정도. 어떤 것을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에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환관 정치.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그 좀 사리에 어두운 권력자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무섭고 겁이 난다. 그리고 겁이 나고 걱정된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뭔가 모종의 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제가 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정영근 씨가 한번 그 건보공단 이사장, 그분이 뭐 진보 쪽 인사 중에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했을 때 저를 꼽았어요. 그 신문에 한번 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 둘이 친하거든.
오, 네. 정영훈과 유시민이 친하다. 예. 어쩌다가? 조사실에서 혹시 만나신 사이? 아니요. 둘이 이제 술도 몇 번 먹고. 호텔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방에서. 네, 호텔 식당에서도 만났고요. 아니요, 호텔방. 뭐 그런 묵주를. 아니, 정영근 의원이 우리 정치사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준 거는 호텔방에서. 네, 묵주를 필리핀에서 수입했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국민연금법 재정 재계산 결과를 딱 받아들고 이게 50년 후에 큰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건데 큰일 났다. 지금 선보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으니 이걸 꼭 선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꼭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뭐 도와줄까? 그래서 백지위 임장을 달라 그랬죠. 뭐를 하는데 필요한 백지위 임장이냐? 그래서 박근혜 대표하고 딜을 하는데 필요하다. 오. 그러면 그 백지위 임장에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노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별로 안 좋아하셨고 또 영수회담 이런 용어 자체를 배척하셨어요. 구시대 관념이라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밖에 없으니 뭔가를 줘야 된다. 이명박 씨하고 대권 경쟁을 막 이제 본격화하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결단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조건 정도가 있어야 이 국민연금법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을 해주기로 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요구도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백지 임장을 받아들고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라인을 가동을 했죠. 누구를 넣으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원의 이 정책 보좌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이 온 게 정영근이라고 답이 와서 제가 정영근 씨 의원을 만나서 제안을 했고 그 양반이 박근혜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성사가 됐어요. 협상이. 그래서 2006년 뚫렸네요, 일단. 예,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비밀 협상을 했죠. 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하기 전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2달 동안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그쪽 대리인을 만나서 그런 정치적 조건을 포함해서 법안의 내용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예, 합의가 거의 다 됐어요. 6월 중순쯤에. 그랬는데 결국은 깨졌죠. 그때가 6월 말이 박근혜 대표 임기 종료라서 그 전에 합의를 해서 영수회담을 해야만 돼요. 내가 설득한 논리는 이걸 하면 이명박 씨보다 한 등급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대표가 예. 후보가 될. 그리고 이제 정영근 씨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가서 건의를 했고 성사가 됐던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결렬이 됐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표를 대리해서 나온 협상 대표가 지금 기재부 장관하는 박재환 씨하고요.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재환 씨가 주무를 했는데요. 그때 한나라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 이상씩 그냥 500만 명한테 다 주는 기초연금법을 주장을 할 때예요. 그게 예산 소요가 12조 원 정도 되는 거였고 연간. 우리가 낸 기초노령연금법은 3조 2천억짜리였고 그 7조 원 내지 8조 원 차이가 나는 거였죠. 매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매년. 그랬는데 이제 끝내 결렬이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영수회담도 결국은 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를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밖에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7조 차인데 3천억이라고. 예.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그건 동계산을 뽑아보면 350만 명한테 월 9만 원씩 주는 거 하고 그죠? 500만 명한테 월 20만 원씩 주는 거 하고 돈 차이는 산수만 하면 다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아, 박 대표가? 예. 그리고 이제 박재환 의원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하의 참모를 지내고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송수 아닙니까? 옛날 경제 보충이. 네네. 근데
근데 맨날 공짜 점심은 없다고 요새 국민들 훈계하고 다니는데 그때 무슨 짓 했어요? 연간 1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 하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가서 박근혜 대표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대표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카카 참모로 갔을 때 내가 이 카카의 경제정책은 다 망하겠구나. 를 직감을 했고 지금 기재부 장관이 되어서 나라 경제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제가 이런 경험들을 뭐 이거 말고도 공개해야 되지 않은 그런 국정운영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많이 있는데 박근혜 씨는 참 어렵겠다.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네.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이과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 나왔죠. 군대 나왔죠. 기본적으로 산수를 못해요. 오늘 화제가 됐던 이 말씀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빨리 좀 읽겠습니다. 네.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 없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법원에서까지 그 문제가 돼가지고 판결할 때 이것은 소위 7시간이라고 해서 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고 판결도 났고 그래서 정리되나 보다. 법원에서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버전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한번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아닌 게 더 힘을 가지고 사실같이 나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돼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길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자기는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이거를 변명이죠.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이 사장님 모르시는데 기자가 물었답니다. 예.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의 소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생각, 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물었어요. 세 가지를. 예. 이게 답변입니다. 대통령의 답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온. 예. 제가 좀 길었는데 설명드린 게 비문이기도 해요. 이거 안 비문이라는 맞죠.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위 주어, 뭐 동사, 뭐 이렇게 목적어, 뭐 이런 서술어 이것의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비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저희 이분 전에 계셨던 예. 대통령 하셨던 분들께 말씀하시면 워낙 비문을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예. 이 출입 기자들하고 기자들이 다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MB? 예, 예. 맞습니다. 아유, 이 박 대통령 이 말을 그보다 더 못하죠. 와, 이 써주는 우리 후배들도 참 고생이 많았겠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든 걸 부인하는 거는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제 노트북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메모도 하지 마라고 하지 했습니다. 마라.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오늘 언론인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잘 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노트북 가져가면 기자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서 문장 다 만들어 가지고 기사를 쓸 텐데 네. 저거를 홍보수석실에서 다 있는 그대로 숨소리 하나 안 빼고 다 그대로 다 녹취록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문장이 나온 거죠. 원래 홍보수석실에 자기들이 하는 거는 민감한 걸 지우고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한테 맡겨놨으면 매끄럽게 나왔을 텐데. 이게 완전히 그렇죠. 라이브로 나오니까. 날 것으로 나오니까 완전히 비문의 따따블 비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적 수준이랄까, 그 다음에 진짜 어휘 구사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나온 거죠. 뭐 이 한 문장으로 다 알겠죠. 폄하 발언은 아니지만은 예. 뭐 보통 그냥 아줌마들이 사우나에서 누워서 하는 수준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조사님, 제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단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이런 자리에 왜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는 이 자리에 왜 갑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들고 그건 굉장히 저는 옳지 못한 거라고 보는데. 기자들은 항상 보면 뉴스가 있는 데는 갑니다. 뉴스가 있기 무슨 때문에.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다 전원이 안 가기로 하면 모르는데 한두 번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만 특종하게 되니까. 일단은 저런 상황에서 만나겠다고 하면은 그 자체를 보이콧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 가치로서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러겠죠. 아니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하야 발표를 한다들 이러면 완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거죠 사실. 아주 기자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있는 데는 간 겁니다. 이제 다만 가서 또 일부 언론인들은 웃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금 공분을 샀죠.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의 어제 가서 좀 수립하는 날카롭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장님보다는 훨씬 어리고 저보다도 어린 후배들이 대부분인데 어제 그 풀텍스트 저 보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부인을 할 때 아니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들 정호성 파일에 있는 거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질문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다음으로 대통령의 어제 황당한 기자간담회 여기까지 하고요. 위헌적인.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이번 논쟁을 전화 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이번 논쟁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논리나 말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무섭고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치에 밝은. 예. 그러니까 이치에 밝은 지도자라야 아래 사람이 속이지 못해요. 네네. 이 장관만 하더라도 삐끗하면 속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정치도 벌써 지금 90몇 년부터 오래 해왔고 그건 의전이죠. 오선 의원도 해왔고 오선 의원 하면서 입법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뭐 자기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경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뛰어난 거는 있죠. 의전. 의전적인 면에서. 의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의전적 그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기본으로 속지 않을 정도. 어떤 것을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에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환관 정치.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그 좀 사리의 어두운 권력자를 이용해서 둘째, 무지 또는 사실관계 혼동.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법적으로 되돌려 놓을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납은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강압에 의해서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아까 없다고 말한 거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이게 뭐 적대 진영에 있으니까, 경쟁 진영에 있으니까 좀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무섭고요. 무서워요? 두 번째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무섭다는 건 왜 무섭습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감옥 갈 것 같아요. 그 우선 선거 과정에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뜻입니다. 보복할 거라고 보신다? 보복뿐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보신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섭고 겁이 난다. 그리고 겁이 나고 걱정된다. 걱정된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뭔가 모종의 딜을 시도했던 것으로. 제가 그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정영근 씨가 한번 그 건보공단 이사장 네. 그분이 뭐 진보 쪽 인사 중에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했을 때 저를 꼽았어요. 그 신문에 한번 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사실 둘이 친하거든. 오, 네. 정영훈과 유시민이 친하다. 예. 어쩌다가 조사실에서 혹시 만나실 사이 아니요. 둘이 이제 술도 몇 번 먹고 호텔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방에서. 네, 호텔 식당에서도 만났고요. 아니요, 호텔방. 아예 뭐 그런 묵주를. 아니, 정영근 의원이 우리 정치사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준 거는 호텔방에서. 네, 그렇죠. 묵주를 필리핀에서 수입했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재정 재계산 결과를 딱 받아들고 이게 50년 후에 큰 사고가 안 하게 돼 있는 건데 큰일 났다. 지금 선보지 않으면 그때 가면 늦으니 이걸 꼭 선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꼭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뭐 도와줄까? 그래서 백주의 임장을 달라 그랬죠. 뭐를 하는데 필요한 백주의 임장이냐? 그래서 박근혜 대표하고 딜하는데 필요하다. 오. 그러면 그 백주의 임장에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노 대통령은 박근혜 씨를 별로 안 좋아하셨고 또 영수회담 이런 용어 자체를 배척하셨어요. 구시대 관념이라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밖에 없으니 뭔가를 줘야 된다. 이명박 씨하고 대권 경쟁을 막 이제 본격화하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결단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조건 정도가 있어야 이 국민연금법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수회담을 해주기로 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요구도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백지 임장을 받아들고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라인을 가동을 했죠. 누구를 넣으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원의 이 정책 보좌 기능입니다. 그래서 답이 온 게 정영근이라고 답이 와서 제가 정영근 씨 의원을 만나서 제안을 했고 그 양반이 박근혜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성사가 됐어요. 협상이. 그래서 2006년 틀렸네요, 일단. 예,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비밀 협상을 했죠.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하기 전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2달 동안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